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교로부터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금 전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바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나는 결백하지만 해수부 그리고 정부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였었는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쿠팡 대표 교체. 네, 이 오는 17일이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할 쿠팡이 대표이사를 어제 전격 교체했습니다. 기존 박대준 대표에서 이 해럴 로저스, 이 INC 최고 관리 책임자격 법무총괄을 법률 전문가를 이 다음 대표로 후임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소식인 건데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인 그것도 법률 전문가를 대표로 앉힌 건 꼬리 자르기 수순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최대 5배 손해배상 강행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언론개혁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과방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대체 어떤 법이냐? 여기 볼까요?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겁니다. 관건은 고의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거겠죠. 고의인지 아닌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혹 비판 보도를 막을 심산으로 권력자가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틀막 소송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 도입엔 충분한 또 보호 장치가 같이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 여야 모두 엄정 수사 윤영호는 법정에서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통일교의 이른바 줄대기 의혹과 관련해서 야권뿐만 아니라 이제 여권의 인물들도 실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직접 여야 할 것 없이 지휘구와 막론하고 다 엄정 수사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추가 실명이 공개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목이 쏠렸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최후 진술엔 보시는 것처럼 법정에서 침묵, 추가 공개가, 추가 폭로가 없었다라는 거죠. 대체 누가 돈을 받았다는 건지, 받은 건 맞는 건지, 더 있는데 침묵한 건지, 없어서 침묵을 한 건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잘한다. 정청래 41%, 장동혁 26%,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네. 여야 모두 강으로만 가는 요즘 국민일보가 창간 37주년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잘한다라고 판단을 한 건 41%, 장동혁 대표가 잘한다라고 얘기한 건 26%였었다라는 거죠. 41%, 26%. 사실 두 대표 다 요 비슷한 추이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 관건은 사실 잘한다는 목소리가 아니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요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정청래 대표는 50%가 잘 못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63%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대표 모두 잘한다라는 목소리에만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반도체에 700조 투입. 세계 2강으로 갈 겁니다. 라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AI 시대의 K반도체의 비전 육성 전략 보고회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앞으로 700조나 투입을 할 거다. 그래서 세계 2강으로 올라설 겁니다. 라는 얘기였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먹거리는 이 여전히 반도체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더해서 금산분리도 완화 조치가 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한 만큼 정말 총력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지금 두 장이죠. 먼저 여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업급여 설명회장이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하나 둘 좀 줄지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설명을 들으러 가는 청년들이다라는 건데 한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다 어르신들입니다. 여긴 어디냐? 마포구청에서 연 노인 일자리 박람회라 그래요. 노인 일자리 박람회엔 이렇게나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한쪽에선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국가 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청년 취업이 벌써 37개월, 3년이 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라고 하니까 청년층 이 일자리 빙하기가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는 우려의 소식이 또 오늘의 사진 기사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조금 전 새벽 6시가 넘은 시각 이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었는데 돌아오는 길 이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 좀 같이 볼까요? 네, 허위 사실에 근거한 거지만 해수부가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얘기만 한 게 아니겠죠. 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제 밝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 것이죠, 장관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더 책임있게,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저의 의지로서, 의지의 표명으로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전재수 장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박창환 교수님 그렇게 절대 아니면 굳이 내려놓을 거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다면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일단 사의를 당연히 이제 본인의 표현대로 자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정권의 누가 될까봐 사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가 아니라 무고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머리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전재수 장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평상시의 정치 자금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그리고 평상시의 이미지 믿기지가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쨌든 장관직까지 내려놓고 네. 무고를 갖다가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정말로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실 기자들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같이 볼까요? 장관직을 혹시 내려놓는 게 일부 인정하는 걸로 비춰지진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여러 일을 밝혀나가야 되는데 그럼 해수부에 좀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에 이재명 정부에 이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선 특히 주진우 의원이 아니 장관직을 달고서 수사를 받으면 이게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이거 내려놓고 이 일반인으로서 수사를 받으세요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국민의힘의 얘기처럼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털어도 먼지 안 난다는 자신감인가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처신은 전 잘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고 동료 국무위원이 바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같이 이제 의정활동도 오래 했고 서로 잘 아는 처지인데, 자 그러면은 이 조사를 누가 합니까? 과거 검찰이 한다 그러면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독립수사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데,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어떤 기관입니까? 해수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눈치 볼 수밖에 없죠. 행안부 장관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데 두 국무위원이 가까운 동료 의원에다가 옆에 있으면은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신은 잘한 걸로 보는데, 다만 저도 이제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려놓는 거지 내가 그만두겠다는 거는 그 사의를 그러니까 그걸 받아줘야 사의가 되는 거지. 이거는 거죠. 본인이 내려놓은 거지. 일단 네. 대통령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반려하면 또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아까 표현의 워딩 그대로 강하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이렇게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지금 전재수 장관이 네. 지금 제기된 정황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장관직을 갖고 버티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은 그 준 돈도 몇 번을 거부하다가 이게 복돌리니까 받아도 된다 식으로 하니까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맥락상 이게 아주 이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재수 장관이 지금 내려놓은 건 잘한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는 온당한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수영 의원님 말씀은 사의를 표명을 한 거지 사표가 수리가 된 건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게 사의 표명하고 반려하고 그냥 짜고 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돼.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받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 교수님. 이거는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사실상 조율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 바로 어제입니다. 여야 지휘고와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사의를 갖다가 반려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지휘고와를 막론하고 대통령 눈치를 경찰이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사의 표명을 당연히 수리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말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내가 장관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의를 수리하면서까지 네. 통일교에 대한 엄정 수사 이거를 지시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로 진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밝혀라,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의가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이건 진즉에 대통령과 어떤 조율이 있고 그 선에서 나온 사의 표명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여야 지휘고와 관계없이 통일교 연루 엄정 수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이 좀 넘은 시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알림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대통령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와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요 얘기가 있고 요 수사 지시가 엄정 지시가 있고 바로 이튿날 귀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좀 조율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건데, 근데 지금 최수영 의원님 나는 정말 결백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는 건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열었는데 무혐의면 또 바로 부산시장 당선에 굉장히 또 큰 동력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열었는데 무혐의. 저도 동의합니다. 말을 네. 다 열었는데 무혐의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좀 확실하게 털고 가는 점은 있지만, 근데 이거 어떻게 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8월 달에 이 혐의를 알았는데 네. 12월이 돼서야 지금 이첩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경찰로 이첩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그러니까 국수본으로 가서 전담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달 말이면 끝나는 거고, 네. 이게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적용돼서 기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미묘한 또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걸 최초 특검에 진술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어제 마지막 공판 최후 진술에서는 입을 또 닫았어요. 네.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자 그러니 이게 동시에 이런 시그널이 가는 거죠.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해서 그 다음에 또 통일교 해산 지시까지 해산 검토하라. 통일교라고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맥락상으로 통일교를 거론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영호 본부장은 입을 닫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 전재수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네. 내가 이거 적극 해명하겠다 얘기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엄정하게 수사했는데 결과가 클리어하다면은 전재수 장관에게 동력이 되겠지만 네. 실제로 이게 부실 수사 의혹이라든가 봐주기 수사 의혹, 편파 수사 의혹이면은 이게 전재수 장관의 개인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넘어서 여권 전체 쓰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 열 것인가. 그 과정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클리어를 어떤 이 과정과 어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켜줄 것인가. 저는 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좀 네, 간단한 짧게. 측면이요. 네. 권성동 의원 때도 그랬지만은 통일교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다 남겨놨습니다. 그 증거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았거나 또는 가서 축사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영상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다른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진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실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뭐 정치자금법, 뇌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어떤 혐의냐에 따라서 좀 공소시효든 이게 사안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좀 여파가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이번 사안이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공소시효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전재수 당시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거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시점이 2018년도면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2018년도 특정 시점에만 딱 문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최초로 접촉이 있었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그 네. 이후 시점으로 이 기산점을 잡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단순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 이후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박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고 단순합니다. 금방 밝혀질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준다거나 네. 아니면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결국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해 아하. 두었는가, 실제로 그 윗선에 보고가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일단 뭐 수첩에 정리해둔 자료만으로는 신빙성이 낮다고 보여지지만 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에게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자금을 승인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고가 됐다면 검찰 입장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한 적이 있는지 통일교 측에 방문한 이력이 남아있는지 다른 증거들을 확인해 보자면 일단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쉽게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으로 네. 실제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수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게 다 보는 데서 수수를 하는 게 아닌 만큼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캐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생각보다는 더 길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전재수 장관이 오늘 귀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깜짝 놀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켜봐 주시면 반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반전이 뭐냐라고 했는데 일단 귀국과 동시에 사의 표명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일단 놀라긴 놀랐어요. 사의 표명을 바로 했다고 라고 해서 놀라긴 놀랐는데 하면서 한 얘기가 난 결백하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수영 네. 위원님 일각에선 깜짝 놀랄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전 장관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좀 나옵니다. 근데 왜 그걸 특정 언론에만 흘렸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가지고 네. 다 모두 있는 데서 얘기해야 되는데 특정 언론만 개인적으로 친한 언론이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일부러 거기다만 일반 단독을 준 거는 나름대로 저기에 대한 파급력과
그 좀 뭐랄까 그 반전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흘린 거겠죠. 근데 저는 저거는 법정에서 밝혀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 네. 전재수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너무나 맥락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통일부가 추진했고 있던 핵심 사안 한일 해저 터널이 출발 지역구가 전재수 의원이고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될 만큼 전문성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당시는 또 민주당이 여당일 때였고 네.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모든 로비 의혹이 사실상 전재수 의원을 특정해서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의 사업과 연관된 정치인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관리 차원에서 했다라는 가설이 저는 타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특정 언론을 피크를 해가지고 이거 내 반전 충분히 있다, 내 드라마 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장관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본인의 증거라든가 사실관계 입증에 더 주력해야 할 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당당할 사안이었으면 기자 간담회를 해야지 왜 특정 언론한테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여권의 전 장관도 그렇고 이 전 장관이라고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장관도 그렇고 여권 전체의 분위기는 상당히 합시다.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물고 늘어질수록 갑절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세 모드로 아예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볼까요? 한 여권의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치권 로비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는 셈 아닙니까? 해상 근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지 우리 정권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큰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이게 지금 뭐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공격이 아니에요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저희 표 같이 볼까요? 누가 있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윤 전 본부장에 이 접촉한 사람들 일단 여권 인사예요. 지금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야권으로 해서 김교환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첫 번째 전재수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박 교수님, 전 장관은 이 정권 사람이 아닌 거냐, 장관인데 이 정권 장관이 아닌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신문 그림을 보면 네. 좀 오해하기 쉬운데 마치 통일교가 민주당 로비에 더 집중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저 권성동 나경원 의원은 의원 구속이 오른쪽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쫙 있는 게 이미 수사가 됐기 때문에 앞에 표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재수 장관은 다른 분들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이 돈을 4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점이 2018년 시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없지만 2018년 당시에 얘기가 나왔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특정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줬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 지금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지 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네. 22년 대선과 연관돼서 어프로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22년 대선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시 1월 달에 미국의 전 부통령을 데려와가지고 한국 대선판을 갖다가 통일교가 우리 이렇게 미국에 연줄 많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잘 지내자. 이런 어떤 일종의 러브콜이었고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미국 정치인과 선을 대기 위해서 만남을 갖다가 가질 계획을 가졌고 실제로 그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만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만남의 주석, 당시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그 행사에 관계돼서 만난 거고 연락받은 걸로 끝나는 건지 네. 아니면 저기서도 보지만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한학자 총재를 만나긴 했지만 금품은 거절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보면 실제로 연락을 했지만 돈 안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것이 다 의혹이라기보단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재 돈을 준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의원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이유도 네. 더 이상 논란이 커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처음에는 놀랬는데 좀 생기니까 청와대도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권도 그래 한번 정면 돌파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의 분위기는 이거 우리한테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정면 돌파해보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같이 보고 오시죠. 오늘 나경원 오선 의원께서도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고 또 정경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에서 종교가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려 했는데 그걸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용가리 통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 나경원 의원 물타는 거 보니까 이 통일교 게이트가 민주당이 너무너무 아파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나경원이 문제됐으면요. 권성동 의원보다 탈탈 털어도 먼저 탈탈 털었을 겁니다. 이 저질 물타기 공작에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성윤 의원 그리고 뭐 이 무소속입니다만 여권으로도 분류가 되죠. 최혁진 의원 등등해서 나경원 의원은 뭐냐, 나경원 의원 돈 받았다고 나오지 않느냐라고도 강하게도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수영 의원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우리 생각보다 털어도 먼저 안 날 것 같아라는 게 전제가 또 있다고 한다면. 야권이 오히려 되치기를 또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지금 통일교의 로비 의혹은 딱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굉장히 지금 전재수 장관 이런 분들은 그 시기에 집중돼 있고 임종성, 정동영 네.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023년 대선을 전후해서 당시 여야를 통해 집중 로비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당을 많이 로비했겠습니까? 야당을 많이 로비했겠습니까? 이건 뭐 뻔한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현직 집권 세력인 여당이 로비를 더 했겠죠. 야당은 거기에 이제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들었겠고 지난 2023년 대선 전후는 어땠습니까? 0.73의 포인트로 갈리는 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공이 뭐 통일교가 아니라 다른 정말 지나가는 뭐 표가 있다고 하나 하면 거기 달려들어서 다 도움을 청할 판인데 당연히 접촉해 오는 사람들 안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공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가 생각이 되겠죠? 전임 정부가 문재인 정부잖아요. 전임 정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있어도 우리는 꼬리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문재인 정부 탓이고 그건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이것 때문에 좀 특검 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 연관된 사람 몇몇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리면 정권 차원의 게이트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건데 저는 이건 정당의 뿌리로 봐야지 이재명 정권이라는 단일 그 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과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김건희 특검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통일교 게이트를 물고 들어와 가지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여당이 공격하려 했던 지점에 되치기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최대 악재를 만났다. 이거 만일 이 윤석열 정부, 이 문재인 정부라고 꼬리 자르기 했다가는 이거 역풍부입니다. 이거 당신들은 도덕적이야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물론 야권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김건희 특검에 민주당 여권이 지금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이게 누구한테 악재냐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정교분리 원칙 어긴 종교단체 해산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라고도 두 번에 걸쳐서 국무회의에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제로 최희영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공익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해산할 거예요? 공익침해가 인정되고 법에 위반을 했다면 해산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하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에 조건이 좀 달리긴 했습니다. 뭐 정말 공익침해가 인정이 되면 그리고 법 위반을 했다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의 이런 일련의 상황들 정말 만약에 통일교가 정치권에 뭐 줄대기를 했다, 금품을 줬다, 그리고 실제 뭐 대가도 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임 변호사님 실제 해산이 그럼 통일교는 되는 겁니까?
이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38조를 보자면 이 네. 법인단체의 해산에 관한 그런 규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공익을 해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이 정치권에 자금이 됐다는 부분은 당연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탄받을 측면이 있지만 네. 종교의 자유라는 이 헌법에 규정된 대원칙으로 돌아오면요. 또 통일교를 믿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신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신도들이 종교를 믿는 자유는 보장되어 됨이 맞거든요. 이 자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댔다는 것만으로 지금 공익을 해서 이 종교단체가 해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네. 법적으로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단체 해산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어찌 보자면 굉장히 국민들의 건강에 큰 해를 끼쳤던 신천지 상황 관련해서도 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가 네.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제한이 될 때는 또 헌법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이라던가 다른 수단으로 제재할 수 없는지가 따져져야 되는데 이 조항을 놓고 곧바로 지금 현 상황이 해산할 정도에 이르렀다, 설립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 즉각적으로 해산까지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을 어느 정도까지 침해를 했느냐를 또 보면 이게 종교의 자유를 넘어설 정도인가 아닌가가 또 여부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 사이 또 다음 장에 이 논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폭로는 없었다라는 거죠. 기사 보시죠. 윤영호 정치인 실명 추가 폭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윤영호 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마지막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나오는 최후 진술에서 아마도 추가적으로 실명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줬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 취재진이 정말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런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노란 봉투를 좀 들고 오긴 했었어요. 노란 봉투를 들고 와서 여기서 쓱 A4 용지를 3장이나 꺼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같이 볼까요? 총재 뜻에 따라 교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이지만 적법하지 못했던 점은 깊이 반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단의 꼬리 자르기, 증거인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을 보면서 교단에 헌신한 내 인생이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단이 나를 지금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런 실망감, 지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올 때도 살짝 비슷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통일교에서는 본부장님 개인이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을 좀 하셨나요, 법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네, 폭로를 할 듯 했는데 안 했어요. 임 변호사님. 왜일까요? 당연한 선택입니다. 당연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일반적인 경우로 돌아보면요. 네. 어제 마지막 공판기일 검찰의 구형도 있고요. 내가 내 목소리로 최후의 법정의 어떤 형식, 생각을 정할 수 있는 최후 진술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새로운 의혹을 또 추가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지금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나쁜 짓도 했습니다. 아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습니다라고 하면 죄질이 더 나빠지지 네. 결코 본인에게는 지금 이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사실 법조인들의 좀 평가를 보자면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추가 진술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사안이 워낙 특수하니까 새롭게 이런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 오히려 가장 집중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라고도 네. 해석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최후 진술에서 한 얘기를 보더라도 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요. 지금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단의 지시에 따른 것을 잘못했다. 교단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디까지 보더라도 양형에 참작될 만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이 민주당에 대한 그런 금품을 제시했다는 의혹은
참고인으로든 아니면 다시 본인이 뭐 피의자로든 네. 수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밝혀도 충분하다. 어제 최후 공판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아주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 봅니다. 본인의 형량을 생각을 했을 때 아주 합리적인 거였다. 그럼 자기가 자진해서 나 이 범죄도 사실 했는데 이것도 있고요. 내 죄가 이렇게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 폭로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 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뭐 주목 그리고 이 어떤 처벌 형량이 좀 중할 거라는 이런 예측에 대해서 박정환 교수님 나름 여권에 대한 압박용으로 나 이런 카드도 있어라고 꺼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가 네.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쪽 로비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 수사의 수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4년 구형 받았으면은 현실적으로는 뭐 1, 2년 실형 받는 걸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기소가 돼서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번에 아마 명단이 나올 거예요,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라고 한번 흘렸다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나한테 불리한 상황, 고슴도치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때 또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좀 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총체적인 진실이 과연 잘 밝혀질 수 있겠느냐. 통일교에서는 이미 꼬리자르기 들어갔고 모든 증거 은폐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진술은 그럼 결국은 윤영호 전 본부장밖에 안 남는데 네. 이분이 입을 갖다가 닫기 시작하면 실제로 실질적 진실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예상되는 대목인 거죠. 네. 내가 있긴 있는데 잘 요 알고만 있어. 그러니까 사실 칼집에서 빼지 않을 때 더 무서운 사실 법인데 그런 측면의 효과를 좀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에서 같이 볼까요? 민주당 금품 입다든 윤영호 법조계 히든 카드를 숨긴 거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인 즉슨 히든 카드가 있어야 숨겼다고 할 수 있는 건데 히든 카드가 그럼 진짜 있는 거야? 혹시 없는데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세간의 오해, 정교유착, 입다든 키맨입니다. 어제 이 윤영호 전 본부장도 따로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변호인단도 어제 결심 공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 볼까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통일교에선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를 했고 이 모임은 특정 정파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세계의 인사가 참석을 한다. 공소 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어느 특정 정파에 집중한 게 아니라고 보이는데 세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최수영 위원님, 히든 카드가 딱히 있는 게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한반도 평화 서밋 말한 그대로예요. 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놓고 보면요. 그때 펜스 부통령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났다 그래서 그게 이제 로비의 한 말하자면 근거로 제시됐잖아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만 만나나요? 아니에요. 민주당 쪽 인사들 위성락지금 현 국가안보실장도 만났고 사진 찍었고 그다음에 네. 그 당시 이재명 캠프에 국제통상 특보단장을 하고 있었던 김현종 단장도 만났어요. 그 펜스 부통령이. 그 말 그대로 지금 여야 공이 모두 집중적,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보십시오. 저는 최후 진술의 이 대목을 주목해요. 네. 총재의 뜻에 따라 교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이지만 총재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적법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한반도 서밋에 사람들을 연결시켜준 건 적법하잖아요. 적법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 지금 근거를 다 남겨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단을 향해서는 날 네. 꼬리 자르기 하지 마라. 총재 지시 받은 거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최후 진술을 남겼고 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적법하지 못한 일, 재판부 향해서 얘기한 거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변호인단은 2022년 평화 서밋은 적법한 일이었어요. 적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든 카드가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과 그 교단 모두에게 최후 진술과 변호인단의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히든 카드임을 저는 한 자락을 깔아놓고 간다. 저는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지금 결국 히든카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인의 윤 전 본부장의 본인 얘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윤 전 본부장은 죄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변호인단은 세간에 좀 오해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잠깐 덮고 있어요. 요거 임 변호사님.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카드를 있긴 있는데 안 꺼낼 생각인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일단 가장 적은 형량을 받게 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 선택에 단어 선택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발언이 어제 결국 최후 공판에서 나왔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징역 4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업무상 횡령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징역 4년이 모두 다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네. 일단 실형이 나올 것은 좀 분명하지 않나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히든 카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일단 이번 재판을 가장 잘 마치는 게 중요한 사람들로서 발언을 조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양형에 좀 참작받기 위한 요소들을 듬뿍 언급해야 되는 최후 진술자에 다른 죄도 있고 사실 그 의혹들이 정말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다 밝힐게요라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세간에 오해하는 것처럼 이분이 아주 많은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라고 일단 조금 감싸 안는 듯한 그런 정제된 발언이라고 보고 어차피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다시 좀 공격력을 모아서 그때 공개할 건 공개하고 방어할 건 방어하자는 전략, 좀 분리하는 전략 취했다고 평가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말할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했네, 입을 닫았네, 여기에만 지금 계속 포커싱을 좀 두고 있는데 말씀 중에 나왔죠. 징역 4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럼 윤영호 전 본부장, 아니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4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많게 나왔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 4년이라는 형량이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4년 구형 자체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보자면은 네.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구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위가 문제가 되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못했죠.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지만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하. 당시에 본인이 몸담고 있던 조직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논리를 세우고 있다면 물론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면 그리고 양형 기준을 참작해 보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고 이 구형이 4년이 된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선이다. 다만 최종 선고는 전 이보다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2, 3년 정도가 내려질 수 있겠지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피플들이냐? 인요한 의원입니다. 인요한 의원이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입니다. 진영 논리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정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었죠. 갑작스러운 소식. 인요한 의원이 저 이제 그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좀 떨리는데 양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요한입니다. 오늘 저희 거치의 대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나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의원직을 그만둔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계엄, 내란, 탄핵 그리고 특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이재명 때문이고 다 윤석열 때문이고 다 김건희 때문이고 심지어는 다 한동훈 때문이고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날 처음으로 나도 잘못했네. 우리가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작 국민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 1년 만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역시 살아있는 양심이구나. 인요한 선생님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인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거. 이것이 결국 인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존경받아서 국회의원까지 가게 된 배경이었는데 어쨌든 남 탓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이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탓만 하지 말고 본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왜 지난 계엄과 내란과 탄핵을 막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해 봐야 될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박수 칠 만한 일이다. 그만큼 높게 평가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의원직 사퇴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네, 상당한 이 본인의 어떤 솔선수범적인 희생적인 결단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윤 이해한다던 인요한 의원직 돌연 사퇴, 친윤계 각자 도생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인요한 의원이 그동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측근 가까운 관계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 관련한 발언들도 있었죠. 저희 그 발언 준비됐을까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불도저짓, 전두환보다 더한 정치를 봤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가슴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해를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민주당이 전두환 당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스타일은 독재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대통령께서 그걸 좀 견뎠어야 되는데 못 견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최수영 위원님, 각자 도생 차원 아니냐라는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전 그 분석이 타당하다고 봐요. 냉정하게 봐야죠.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구심력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12.3 계엄 6주년 맞아서 당내 원내대표 사과했죠. 당대표는 대외 공격하죠. 두 갈래죠. 당의 41명 공식 사과했죠. 또 절반은 공식 사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심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지도부의 리더십이 지금 약간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인요한 의원이 지금 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인도주의적 의사에 본업이 충실했던 분이었으니까 저렇게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요한 의원이 만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맥락상 연결상 다 이해를 하는데 그때 참석하지 않았고 물론 다른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좀 봤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그 진영 논리 얘기하면서 나가시는 이 모습이 저는 결국 이제 정치 근육이 없었던 전문 인력이 이제 그 정치권에 진입했을 때 보여주는 어떤 면탈의 형해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찌됐건 인요한 의원은 그 의사인 본업인 자리에서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가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국민의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지금 말하자면 형해화되거나 네. 혹은 지금 무력화되는 상황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아마 연말을 전후해서 네. 좀 특단의 조치를 좀 꺼내놓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근 장동혁 대표가 네. 릴레이로 지금 원내 의원들을 네. 그룹핑을 해서 계속 만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다 들었을 때 그들의 의원들의 그 여러 가지 고언을 다 들었을 때 네.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연말을 전후해서
본인이 뭔가 정말 이 당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네. 특단의 조처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 시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그 상황을 저는 인유한 의원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다 의견을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도 특단의 조치가 있긴 있었죠.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네, 국힘 악법 저지 천막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럼 이게 최 의원님, 네. 천막 당사가 나왔고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그럼 이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라고 한 거는 오히려 약간 중도 쪽으로 가는 특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중도로 가는 특단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결집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봐요. 네. 지금 사실 중도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이제 그 사법 뭐 개혁이라고 하는 이른바 저는 개혁이라고 봅니다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지금 논란이 있고 조국 혁신안도 반대하고 대통령실도 위헌 요소 제거하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 소재를 잡은 거죠. 통일교 게이트 터졌죠. 지금 원내에서 할 일이 없죠. 필버 해봤자 그 국회의장이 마이크까지 끄죠. 이런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데는 장외밖에 없어요. 근데 국회 안에 천막 당사를 놨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 주말 장외 집회가 아니라는 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내에서 마지막 결집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턴을 하겠다는 신호로 보고 이게 저는 결집의 시간의 빌드업의 마지막 단계다. 그렇게 보고 당의 의견에 총의를 모으고 있는 투트랙으로 가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약간 좀 무력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결집을 위해서 좀 강강강 행보를 보이는 건데 이게 변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또 주셨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요한 의원은 이제 떠났죠. 그럼 떠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이 사람이 채웁니다. 누군지 같이 볼까요?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이죠. 지금 현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대법대, 이 경북대 로스쿨 그리고 중학교 때 의료사고로 이 장애를 얻게 됐고요. 세종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의원으로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의원이 있을 때 혁신위원을 했었죠. 그리고 조직강화특위위원 그리고 휠체어 타는 변호사라는 이 쇼츠 보신 분들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바로 그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휠체어를 타는 변호사가 대법원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입구에는 완만한 경사로가 존재하고 있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팔 운동은 서비스로 따라오는 거겠죠? 하체 운동은 PT 선생님과 함께 하고 개인 운동할 때는 상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에서 운동기구로 옮겨 앉는 것도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쉽지 않았어요.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니 지금은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옮겨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본인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히려 그걸 쇼츠로 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쇼츠와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올렸었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사실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하반신마비 25년차 내가 이룬 것들, 난 무엇을 이뤘는지 담담하게 이걸 얘기하는 이런 영상이 조회수 137만 회를 찍었고요. 그리고 뭐 휠체어 혼자 차 타면서 휠체어 혼자 타는 법 이게 조회수 56만 회까지 찍었습니다. 아, 내가 본 영상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박정환 교수님 지금 이소희 의원이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의정 활동을 더 세심한 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가끔씩 그 장애인분들이 시위를 하시죠. 그것 때문에 서울 시민들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고 같이 사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소희 의원이 저렇게 쇼츠를 통해서 137만이라고 하는 그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감대를 만들면서 관련된 예산과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같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갖다가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국민의힘 내부에도 사실 김혜지 의원이
그동안의 불편한 몸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서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그런 그 활동을 남겼었거든요. 저는 이소희 의원이 물론 뭐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 호불호를 떠나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그런 그 아픔 그리고 본인이 극복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쉽게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같이 그 아픔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잘 승화시키는 활동을 남은 기간 활동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말 소중한 미랄로서 또 활동을 해주시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박대준 쿠팡 대표죠. 근데 이젠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청문회 일주일 앞두고 미국인으로 대표를 바꾼 쿠팡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쿠팡에서 이제 청문회가 오는 17일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어제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 대표를 미국인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대준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대준 대표 얼마 전에 국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한국에서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국 법인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한국 법인의 대표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수영 의원님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만뒀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문책성 인사라는 거죠. 본인은 하고 싶었는데 그만두라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김범석 의장이 시켰겠죠. 인사했겠죠. 근데 저는 시기가 미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시기에 이 지금 대표를 바꾼다? 그럼 대표가 국회 출석하겠죠, 청문회. 근데 국회는 지금 누구려고 합니까? 김범석 의장 나오라고 하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저는 무슨 대한민국 여행자도 아니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김범석 의장 같은 사람이 미국에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도무지 안 돼. 아니 이거는 뭐 정말 여행자도 아닌 우리나라 대표 CEO를 찾는데 물론 미국인이긴 하지만 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장 오른팔로 알려지고 2인자로 하는 사람을 해놨다는 거는 네가 출석이라는 거죠. 네가 김범석 의장 방어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또 그 박 전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지금 스캔들이 생긴 게 대관팀을 비밀리에 운영하다가 이게 발각됐다는 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도 물을 겸 또 김범석 의장에게 오는 화살을 좀 분산할 겸 그런 측면에서 미국인 이제 CEO를 갖다 놓았고 2인자를 갖다 놨다는 거는 당신이 책임지고 대답하고 내 역할을 대시하시라는 아마 김범석 의장의 사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쿠팡이 대응이 과연 나중에 쿠팡의 시장에 그런 어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게 아닌지 모르겠고 김범석 의장이 나와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2인자 섭정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최수영 의원님의 이런 의문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임 변호사님. 아니 쿠팡 대표를 쿠팡 오너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쿠팡이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찌 보자면 이런 법적 책임을 좀 피해갈 수 있게 잘 짜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쿠팡 대표 찾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요. 당시에 지금 쿠팡 대표는 박대준 대표였던 게 또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대표가 이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1차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물론 미국 본사의 김범석 의장이 이 쿠팡의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만 법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 한국 법인의 대표가 출석한다고 해서 당장 법을 뭔가 위반했다라고 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맞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쿠팡을 일단 박대준 대표이사가 출석을 했다가 대응을 너무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누출이니 유출이니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오히려 좀 지지하고자 했던 아주 조금 이 작은 인원들마저도 도망가게 했던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 이건 일단 문체적 인사라고 보고 오히려 김범석 의장의 이제 신복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뭐 친밀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이 헤럴드
앤드류 로저스 최 대표가 좀 책임지고 수습을 해보겠다라는 의사로 읽힙니다. 다만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 이 쿠팡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길게 보자면 김범석 의장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김범석 의장 출석하지 않으면 이 민심 잠재울 수 있겠어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이 대표가 일단 바뀌었죠. 바뀌고 결국 17일에는 미국인 대표가 올 겁니다. 미국인 대표 누구냐? 지금 헤럴드 로저스 미국인 대표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보면 쿠팡 초창기 멤버예요. 김범석 의장이랑 동문. 그래서 2인자다라는 얘기까지도 최측근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국회 청문회에 외국인 대표가 나오면 벌어지는 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지난 1년간 작년 국감에서 점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So the question is, last what has changed? Okay. Honorable Congressman, I 잠시만요. appreciate. 위원장님, 작년에 한국말로 다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그러면 대신해서 저희들한테 의사 전달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면 통역할까? 보셨죠? 네. 다 알아들을 수 있어도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통역이 왔다 갔다 되는데 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물어봐도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빚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와도 대답을 잘 하겠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포인트일 수 있어요. 이 사람 법률 고문입니다.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지금 쿠팡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새로 오는 대표가 법률 전문가예요. 법률 전문가를 좀 나쁘게 얘기할 때 박 교수님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본인이 김 의장 본인이 직접 들어왔다면 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다 안고 쿠팡이 어떤 회사입니까? 연매출 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안 쓰는 사람 없는 네.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난리가 지금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나 맞는데 지금 보낸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것도 하버드 로스쿨 변호사입니다. 출신에. 자, 그러면 결국은 온 이유가 뭐냐? 지금 외압, 그러니까 쿠팡 사건을 갖다가 축소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려는 거 아니냐? 또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지금 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온 국민들이 네. 관심을 갖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런 법적 리스크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거기서 쿠팡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고 사실 우리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분은 법적 문제 해결하고 나면 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안 지낼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만 딱 끝내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소위 꼬리 자르기만 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나눈 이런 많은 얘기들 지금 여야 국회의원분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7일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들 조근조근 잘 다 질문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좀 받아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인물 누구냐? 김지미 씨입니다. 김지미 씨가 왜 나왔는지 다들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연기도 사랑도 인생도 뜨거웠다. 하늘의 별이 된 은막의 스타 김지미 씨였다라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지미 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만큼 굉장히 큰 존재감을 나타내고 이 나무에 어떤 굵은 뿌리 기둥 같았던 사람이 바로 김지미 씨였다라는 거죠. 생전의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지금도 카메라 앞에 서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또 못했던 부분이 생각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이제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100살을 먹어도 영원히 철이 안 날 것 같아요. 사람은 글쎄 뭐 나이가 먹으면서도 배우고 산다고 그러거든요. 배우로서 저의 인생으로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정착력에 가까워오는 시간이 들어가는데 가슴 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 주시면 고맙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우리 후배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좋은 연기자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마지막 모습은 불과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인데 저렇게 정정하게 아우 나는 말고 이제 우리 후배들 좀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인 건데 최수영 위원님, 네. 최수영 위원님은 김지미 씨에 대한 기억 추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그 저희 그러니까 삼촌 아버지 세대들이 네. 김지미 씨 영화라면은 그때 막 그 찾아서 보러 다니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당시 최고의 뭐 스타였고, 그러면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물론 본인이 싫어했다 그래요. 내가 왜 남의 이름 대신 들어야 되냐고. 아하. 나는 한국의 김지미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만큼 그때 원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요. 저분은 대한민국 원조 걸크러쉬예요. 아하. 그러니까 신여성이고 자유부인이고 당당함이 있었고, 그리고 저 삶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배우로서 초창기 20년 살다가 나머지 20년은 또 뭘 살았느냐, 제작사로서 살았어요. 지미 필름이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영화인 협회 회장도 맡았고, 영화인들 권익위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기억하실 거예요. 1999년 스크린 쿼터제 왔을 때 네. 내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이걸 맡겠다라고 했던 기자회견, 저는 당시 제가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그것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는 많은 그분들을 그걸 보면서 정말 그 김지미 씨 삶이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은 신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고, 그리고 원조 걸크러쉬였다. 그리고 사실 뭐 이혼과 뭐 재결합을 계속 반복하면서 논란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스토리가 됐던. 그래서 또 뭐 최민수 씨는 지금도 어머니라고 부른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우리 원로 배우가 한 분이 또 이게 저승에 또 세상에 별이 되셨구나 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점이, 사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발인을 하는 이런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보내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 또 하나 이 고인을 보내는 어떤 이 마음가짐이 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추억하는 기회가 되는데, 김지미 씨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렇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최 의원님. 맞아요. 그게 7일 날 이미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건네들어서 이제 좀 늦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 임종 모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웅해드려서 현지에서 우리 한국에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배웅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저도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의 큰 별이 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